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금리가 좀 내려왔다는 측면도 있을 거고 은행의 위기가 터지게 되니까 이거 봐라 은행도 이런데 역시 탈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탈중앙 자산이 각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와 함께 가상자산들이 다시 한번 좀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샌드뱅크 백훈종 최고 운영 책임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보니까 바이낸스 상황도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지나가긴 했지만 뭐였었죠? 아무튼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나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백훈종 이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저는 국내에서 그 샌드뱅크라고 하는 네. 가상자산 관련 핀테크 앱을 운영하고 있는 이 공동창업자이자 이제 운영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샌드뱅크는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상자산을 기본적으로 현물을 투자하는 게 거래소라면 네. 좀 현물이 아니라 이렇게 상품 형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그냥 거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ETF 상품이 있다거나 아니 펀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는 핀테크.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오픈 뱅킹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네. 이 가상자산도 여러 개의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 거래소들을 한 곳에서 이렇게 정보를 불러와서 볼 수 있는 게 아직은 없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약간 요즘 증권사 앱 들어가 보시면 네. 자산 연동하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자동으로 50개 금융사 정보가 다 불러와지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보통 투자자들이 이용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그동안은 없었어요. 근데 샌드뱅크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샌드뱅크는 가상자산의 그냥 거래소대 느낌도 아니고 그냥 상품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는 곳이라고요? 일단 금융산업이 네. 우리가 거래소만 있었다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상품도 그렇고 아니면은 부가적인 편의 기능도 그렇고 가상자산도 결국 금융의 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네. 뭔가 단순히 그냥 거래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샌드뱅크는 그 영역에서 이제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알겠습니다. 대충 감이 왔어요. 대충 감이 왔으니까 자, 좋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 있는 것처럼 와, 이게 지금 가상자산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가격 올라간 건 봤는데 진짜 해도 돼? 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가상자산 중에서도 저는 비트코인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만약에 가상자산을 투자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비트코인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가상자산에 대한 믿음은 저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비트코인만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제가 지금 당장 기절을 해서 10년 후에 일어난다고 해도 없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돈을 묻어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어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FTX도 받고 루나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라 이제 남한테 맡기는 경우는 좀 위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샌드뱅크는 괜찮아요? 샌드뱅크도 당연히 그런 똑같은 리스크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얼마나 많이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개하냐 이거에 달린 것 같아요. 네네. 즉 신뢰를 형성하는 거죠. 이제 샌드뱅크는 동일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기본적으로 외부에다 맡기시는 거는 네. 다 똑같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규제가 들어오고 이러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셀프 커스터디, 가상자산은 내가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개인 지갑에 놓고 보관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샌드뱅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는 그 중에서 일부 운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부가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하는 부분만 똑 떼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상태이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도가 갖춰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가상자산은 바닥을 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 위험이 좀 더 있어 보이세요? 비트코인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8,000불 정도까지 이제 해서 연초 대비 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아마 2021년 11월이 69,000달러로 전고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의 절반도 못 온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바닥을 다졌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온체인 지표를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을 한 1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는 지갑 수가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절반 정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하락장이고 하락장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중이라면은 이제 이게 다시 올라가는데 네. 지금 다시 3분의 2까지 올라갔고요. 그럼 그 전에 얼마까지 떨어졌었어요? 한 49%, 48%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아무래도 득세를 하죠. 네. 하락장이 올 때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롱텀 홀더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도 늘어나고 또 롱텀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어떤 평단가라고 할까요? 네네. 그 평단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네. 지난 하락장에서 평단가가 한 예를 들어서 10,000불에 형성돼 있었다면 네. 이번 하락장에서는 그거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단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1년 이상 장기 홀더들이 현재 한 20,000불 정도 평단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바닥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좀 이미 본 것 같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가격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니 그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걸 써야지 이게 뭐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까지는 이제 거래만 했으니까 쓰진 않고 그냥 막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뛰어들고 하는 그런 것만 했으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이 어떤 실생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네네. 그 컨퍼런스에서 베트남에 열린 이제 비트코인 관련 컨퍼런스였는데요. 그 컨퍼런스의 주제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비트코인의 실생활 화폐로서의 사용 가능성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원래는 한 번 블록을 생성하는데 10분이 걸린다. 네네. 즉 한 번 결제하면 10분 적어도 10분은 기다려야 한다. 왜냐면 블록 생성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 쓰기 사실 불가능하죠. 이러면.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인터넷도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도 4단계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단계 계층이요?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요? 그렇죠. 어.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계층을 TCP/IP라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어떻게 데이터를 묶어서 어떤 방법으로 보낼 거냐 이거에 대한 표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아마 이 웹사이트에서 저 웹사이트를 이동할 때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었죠. 이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므로 네네. 위에 하나 더 레이어가 올라가서 거기서는 10분씩 기다릴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이 이미 구현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었잖아요. 네네. 과거에. 네. 그 비트코인 지갑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만든 치버 월렛이라고 하는 지갑도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소액이던 또는 아무리 고액이던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의 파푸사라고 하는 현지 음식이 되게 유명한데 네네. 다 이제 길거리에서 팔거든요. 노상으로. 네. 그 노상으로 파푸사를 파시는 노점상들조차도 핸드폰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실제로 받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노점상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묵을 하나를 사 먹었는데 사장님 결제했어요. 근데 안 들어왔는데요. 10분 있다 들어오면은 그거 안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아까 뭐라고 하셨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사이볼드를 쓸 때 네 6단계 분리 이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도토리 얘기만 했는데 마크 주커버그 네. 창업자가 이제 한 얘기인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2다리 3다리만 건너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된다라는 네네 게 이제 페이스북의 모토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6단계 분리 이론의 기초를 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 2-3명만 건너가면은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알 수 네네. 있다. 그것도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앵커님께 비트코인을 1개 보낸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중간에 네. 약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소정의 수수료는 내야 하는데 네. 대신에 이 톨게이트들이 최적의 루트를 찾아줍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 네네 그게 자동으로 찾아져요. 스마트 컨트랙으로. 음. 그래서 아주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그 결과값만 비트코인 메인 블록체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여기 2번째 레이어에서 트랜잭션이 체결이 돼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빨라진 건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엘살바도르 있잖아요. 거기가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건 저도 듣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공적이냐 아니면 왜냐면 우리가 기사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뭐 실험 실패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봤거든요. 네.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은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이긴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이 사용성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주 조심스럽기는 하죠. 네. 다만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다른 남미 국가들이 지금 의회나 국회에서 비트코인 도입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엘살바도르의 케이스를 보고 그렇게 지금 전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그 중남미의 대국들까지도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재밌는 현상이 트위터에서 저희가 찾아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해변, 네. 비트코인 비치라고 하는 검색을 한번 트위터 해보시면 네. 엘살바도르에 원래 그 비트코인 비치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엘살바도르 법정화폐로 이어진 건데 그게 베트남에도 생기고 있고요, 필리핀에도 생겼고요, 포르투갈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해변이라는 운동이 관광지, 네. 리조트, 식당 이런 게 많이 몰려 있는 이런 관광지에서 벌어져서 거기에 있는 식당과 리조트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하고 그들은 실제 거기서 거래를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 수요가 늘어나요. 관광객들 수가 늘어나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상권이 번성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효용성을 알게 된 현지 정부가 비트코인을 이거 법정화폐로 도입해 보자 라는 논의로 이어진 거죠. 엘살바도르가.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똑같은 그 움직임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볼 때에 비해서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빈도는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났겠네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거기에 얼마의 돈이 묶여 있나 이걸 이제 캐파시티라고 하는데요. 네네. 라이트닝 네트워크 캐파시티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 900에서 1000 비트코인 정도였어요. 근데 네. 그게 2022년 초, 2021년 말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한 5000 BTC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캐파시티가 늘고 있는 거죠. 얼마에서 얼마 늘어났다고요? 1000에서 5000까지 늘어났으니까 5배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만은 안 사용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 최근에 사실 이게 은행의 어떤 위기감이 찾아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거 봐라 가상자산이 필요하다, 뭐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왜 사용하지 않냐 이거랑 또 연결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은 사실 굳이 비트코인으로 뭘 사 먹을 일이 필요가 없죠. 없죠. 네. 거기 굳이 돈을 넣어놓을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은행 크라이시스가 지금 이제 선진국의 비트코인 수요를 다시 촉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비트코인은 은행에서 다루기에 너무 위험한 자산이야가 네. 당연한 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은행이 너무 불안하다 오히려. 내 비트코인을 은행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의 해가 된다. 이런 말을 오히려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SVB 은행 같은 이제 큰 은행들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그 사태가 보여줬고 결국에는 내 돈을 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상관없는 어떤 안전한 장소에다 보관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발현이 된 거죠. 네네. 이럴 때 대표적으로
이제 사랑받고 각광받는 게 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금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금도 뭐 사실상 누가 어떤 금이라고 하는 어떤 원소 자체의 그 주인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행세할 수는 없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아무도 주인이 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뉴트럴하게 남아있는 한은 네. 사실 은행 크레이시스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여기에다가 파킹을 해놔도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이 서플라이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특성, 네네. 이것도 이제 금과 비슷하잖아요. 네. 한정된 서플라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급이 막 이렇게 막 변하면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처럼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가격 예측이 힘들죠. 네네. 근데 금도 막혀 있고 비트코인도 공급이 막혀 있기 때문에 수요만 늘어나면은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그래서 이걸 넘버 고업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네네.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약간 투자 자산으로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은행 크라이시스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알트코인이라고 말하는 좀 이제 자잘한 것들 말고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있을 거고 그 이하에 뭐 몇몇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비트코인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다른 여러 코인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절대 비트코인만 가질 수 있는 거를 갖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창시자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창시자가 존재하죠. 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네. 익명의. 근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는 이해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있고 이걸 만약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네. 기업은 당연히 뭐 창업한 사람이 있고 이제 운영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믿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코인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뉴트럴하게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한 환경에서 쓸 수 있게 한다는 모토로 나왔는데 기업과 같은 문법을 가져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요즘에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규제가 더 세질 수도 있고 규제에서 빗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규제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근데 사실 다른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다른 가상자산들은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를 세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증권이니까. 대신 비트코인은 이게 증권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증권으로 보기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고 실제 그 중앙에 누군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가격 올라가는 거 말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비트코인의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속도였다면 이 속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술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좋아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용하기에. 네. 어허. 알겠습니다. 채굴은 어때요? 요즘에 채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은 굉장히 이 박한 산업이에요. 네. 한마디로 박리담의 산업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개인도 도전할 수 있었죠. 네. 근데 비트코인 채굴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큰 집단이 했을 때 더 유리한 산업으로 완전히 변했고요. 약간 기간 산업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잘 고르는 게 더 오히려 좋습니다. 네. 직접 채굴을 하기보다는 채굴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기도 하고 주식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고민하시는 게 낫고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네네.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환경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제 네. 그런 아젠다가 있잖아요. 이제 요즘 북미 쪽의 채굴 기업들은 아예 클린 에너지만 사용해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의 모토를 정해놓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클린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기업들, 네.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겠죠. 그리고 해시레이트라고 해서 네. 이 전체 비트코인 채굴에 한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네. 이 퍼센티지가 다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 퍼센티지를
계속해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다시 불장이 오면은 굉장히 큰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므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예 그 어떤 투자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한참 히트를 칠 때는 첫 번째 상장시키는 거, 거기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목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장만 시키면 이거 막 사람들이 막 가치 평가 이만큼 해갖고 막 돈 벌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상장시킨 사람들은 먹고 빠지고 막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네. 있었고, 두 번째가 가격의 상승만을 노렸었거든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실제로 활용 가능한 어떤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걸 실제 서비스하는 기업을 찾으라는 말씀이시네요. 말씀하신 그 문제들이 정확히 2000년 IT 버블 때 나타났던 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생겨나서 아무런 사업 모델도 없고 수익 그런 구조도 없지만 그냥 미래의 희망만 얘기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네네. 그러다가 다 사장됐잖아요. 지금 토큰 이 코인 생태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제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근데 희망적인 말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니까 네. 돈이 몰리고 그런 걸 이용하는 또 이제 사기꾼들도 들어오고 이런 건 다 부작용이에요. 네.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을 유난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지금 와가지고 토큰을 발행해서 그렇죠. 그 위에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여론몰이를 해서 가격을 올린 다음에 치고 빠지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오로지 사용성만으로 지금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14년째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네. 여전히 전체 시가총액에서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만이 거의 유일하게 실생활 사용 효용성을 네. 입증하고 있는 코인이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2위에서 10위까지에 있는 코인들은 순위도 왔다 갔다 할 뿐더러 네. 아예 없어지기도 했어요. 네. 지난 수년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정말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럼 봐야죠. 요즘에 서비스로 좀 진짜 수익성이 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혹시 눈에 좀 있으세요? 아까 해외는 우리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통화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사용하고 있었던 국가잖아요. 달러 말고는 자신들의 돈이 없었던 상태잖아요. 그럼 그런 국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국내에 계시단 말이에요. 국내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을 이용한 어떤 성공적인 서비스가 아직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는 한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현재. 네네.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네네. 하지만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게 미국과 유럽은.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적립식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스완 비트코인이라는 서비스도 네네. 있고 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하게 해주는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네네. 기업 가치가 이미 뭐 여러 번 투자를 받아가지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실생활 그 사용 사례를 만들면서 네.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반드시 곧 나타난다고 봅니다.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프예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아니 안 그래도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유니콘 가운데 하나가 스트라이프라고 있어서 그 기업이 아닌 거네요. 스트라이크라고 따로 있는 거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비트코인의 옛날에는 우리가 접근 방식 자체가 그럼 어떤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 올라요 내려요? 물론 그거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럼 지금 이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어떤 기업이 수익성 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게. 네.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진짜 꿈틀꿈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모든 게 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때문인 거죠. 덕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런 것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거를 염두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 투자를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한데 단타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 모르고 장 마감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막 자산이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는 여전히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타 치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저는 정말로 5년 10년 장투하는 느낌으로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애플 주식도 우리가 2000년 초에 샀으면 만약에 1억 원을 거기에 투자했으면 지금 현재 13,000% 수익률을 얻고 그게 130억 원이 돼 있을 거예요. 물론 2000년에 샀으면 2005년까지 애플 주식이 내려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5년의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겠지만 결국 그런 인고의 세월을 겪고 나면 이제 엄청난 보상이 뒤따르는 게 인생이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제가 넥스트 인터넷이 될 거라고 책에다가 제가 작년에 낸 책에다 써놨는데 네. TCP/IP와 비교를 했잖아요. 제가 네. 비트코인도 똑같이 인터넷처럼 계층 구조로 발전하고 있고 그 위에 뭐 구글이나 MSN,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야후 같은 그런 나중에 그런 팬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꿈틀꿈틀 생겨나고 있고 이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이 엄청난 효용성을 가져올 세상이 곧 올 것 같아요. 저는 탈중앙화된 인터넷이 뭔가 네네. 필요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은행도 망하고 있죠. 네. 정부들은 끊임없이 유동성을 남발하고 있죠. 뭔가 이런 모럴 해저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반드시 반대급부, 풍선 효과로 반대급부가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된 인터넷 디지털 세상에 대한 니즈가 커질수록 네. 비트코인도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넥스트 애플, 뭐 넥스트 아마존이 비트코인이 될 거라고 믿는 이유예요. 그러면은 아는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업비트 거래소 가시면 5,000원부터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없더라도 한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비트코인을 좀 사보면 사놓으면 어쨌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드렸다 보니까 우리가 챗 GPT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챗 GPT 오픈 AI가 돈 벌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 GPT라고 하는 이걸 이용해서 이 소스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발전했어요. 그 전에는 야 GPT가 이걸 해 여기였다면 이제 GPT를 이용해서 누가 돈 벌까를 생각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물론 가치 자체에 대한 믿음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그걸 이용해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건 맞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대 IT 버블 때는 네.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뭐 완벽한 운동장이 하나가 생겨났고 이 운동장에 어떤 기업들이 생기는지를 보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을 잘 골라서 주식에 투자해서 투자의 성공을 거뒀죠. 근데 이 웹3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웹3는 개별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그런 서비스 기업들이 생겨나면 그들의 기초 자산은 결국 비트코인, 네. 재화의 비트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만 잘 선택해 놓고 있으면 이런 네트워크 위에서 팬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약간 문법이 다른 그런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네. 비트코인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잭 돌시가 만든 블록 같은 기업들, 네네. 이제 캐시앱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기업은 비상장사긴 하지만 뭐 언젠가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눈여겨보다 보면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정말 인터넷과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바로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고 앞으로 우리가 가상자산을 바라봐야 될 때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까지 한번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최고 운영 책임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